포기하지 마세요. 정말로 포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원했던 그 삶을 살겠다는 의지, 그거면 됩니다. 느려도 반드시 여러분만의 인생을 추구하세요. 그게 성공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셀프 퇴장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성공합니다. 네, 성공은 운이 아니고 의지에 달렸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지지부진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셀프 퇴장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화요일의 대저택 서재, 오늘은 미국의 정신분석학 교수 노먼 도이지의 기적을 부르는 뇌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제 생각까지 보태서 왜 여러분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 뇌만 잘 활용해도 성공하는지, 포기만 안 하면 어떻게 진짜 성공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일단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향해 뭔가를 배우거나 계속 해 나아가겠죠. 근데 지속하는 게 진짜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는 늘 어느 지점에서는 셀프 퇴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생이라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요, 사실 여러분의 저 깊은 내면까지 닿지 않아요. 결국 내가 원래 이렇지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아주 권위 있는 연구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정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학습하는 뇌,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파스쿠아 레오네 박사인데요. 그는 사람들의 뇌 지도를 연구했었거든요. 뇌 지도란 이런 겁니다. 뭔가를 배우고 상상할 때 이 뇌 안의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팽창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도. 박사는 이걸 측정하는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실험을 합니다. 그는 1990년대에 점자 읽기를 학습하는 시각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약 1년 동안 일주일에 평일 5일씩 하루 2시간씩 공부를 하게 했어요.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의 검지로 도드라진 작은 점들을 훑어가면서 스캔하는 일종의 운동을 한 다음 이 점들로부터 의미를 추출하는 감각 활동을 병행한 거죠. 네, 박사는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의 뇌 지도가 커지면서 분당 읽을 수 있는 단어 수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최초 발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인간이 새로운 기능을 학습할 때 뇌의 가소적 변화, 그러니까 신경회로의 시냅스의 개수 자체가 늘어난다는 걸 바로 이때 발견한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결과가 이어지거든요. 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기 전 월요일과 5일간 공부를 마친 금요일에 각각 뇌 지도를 검사했는데요. 5일을 내리 2시간씩 학습한 뒤 금요일에 살펴본 뇌 지도는 매우 빠르고 극적인 팽창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참 당연하죠. 그런데 월요일만 되면 이 지도가 원래 크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결되고 확장됐던 뉴런들이 이틀만 쉬고 오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보통은 여기서 좌절하죠. 즉 단지 이틀을 쉬었을 뿐인데 그냥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네, 실험은 장기간 진행되었고요. 무려 6개월간 이 금요일의 뇌 지도는 꾸준히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마다 정말 끈질기게 기준선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죠. 딱 6개월이 지나자 금요일 지도마저도 지난 6개월만큼 빠르게 커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6개월에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드디어 월요일 지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금요일 지도와 월요일 지도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월요일 지도가 점점 팽창하더니 학습 10개월이 되는 즈음에 성장을 멈췄어요. 그리고 박사는 학생들을 2개월간 쉬게 했습니다. 2개월 뒤 돌아온 학생들의 뇌 지도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는데요. 뇌 지도는 월요일 팽창한 그 모습 그대로, 뉴런들의 연결은 여전히 견고했으며 그대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점자를 읽는 데 있어서 완전히 모국어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레오네 박사는 그래서 제발 좀
거북이가 됩시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 거북이 우화가 사실임이 밝혀지는 순간인 거죠. 인생에서 진짜로 여러분 포텐을 한 번은 터뜨리려면 작고 하찮은 것들을 그냥 계속하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루트는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급하게 확 벼락치기 한 다음에 손 놓아버리고 완전히 까먹는 습관, 이거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학창시절에 이 습관이 많이 몸에 배이거든요. 시험 공부 보통 벼락치기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습관을 들여온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영역에서든 종류를 가리지 않고 늘 벼락치기를 해버리는 거죠. 금요일의 뇌 지도 결과처럼 무언가를 바짝 학습하는 건 뇌 지도를 곧바로 크게 팽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든 외국어 공부든 기술을 배우든 처음 시작할 때 단기간에 실력이 확 올라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선으로 우상향해서 쭉 올라가 주면 정말 고마운데 그게 아니라서 우리는 이제 슬럼프라는 걸 겪습니다. 마치 월요일의 뇌 지도처럼 6개월, 그러니까 반년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원리를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는 건 유런들을 잠깐 붙여놓는 비교적 쉬운 일에 해당합니다. 계속 붙이고 떨어지면 붙이고 떨어지면 또 붙여서 결국 이 뉴런들이 완전히 견고하게 붙었을 때 그때가 이제 일정 궤도에 도달하는 거고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여러분 것이 되는데 붙었다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안 되네 이러고 셀프 퇴장해버리면 그건 진짜 너무 아깝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견고한 뉴런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려도 꾸준한 작업으로 연결선을 계속 깔아야죠. 정말 여기까지만 도달하면 그때부턴 고생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계속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배우기로 작정한 그거 여러분 스스로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거 포기하면 여러분의 인생 목표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 잠깐 멈추셨나요? 상관없습니다. 진전도 없고 어딘가 구멍난 것처럼 느껴져서 일시 정지를 한 상태라면 괜찮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지 버튼 누른 거 아니잖아요. 전원 오프 버튼 누른 거 아니잖아요. 일시 정지? 괜찮아요. 이제 괜찮다는 그 느낌이 딱 들면 이제 월요일의 뇌 지도 효과를 얻을 때까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월요일 뇌 지도 효과는 막 이해가 빠른 사람, 느린 사람을 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뭐 이해가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배운 걸 다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느리다고 해서 월요일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로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영상 초반에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게 느리든 빠르든 그냥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루면 그만임. 그리고 이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정말 신박하고 효과가 좋은 꿀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페인의 신경해부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이 있습니다. 카할 박사는 상상이 뇌 지도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에 대해 일생을 다 바쳐 연구한 인물이거든요. 카할 박사의 지도 아래 역사상 정말 길이 남을 피아노 상상 훈련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그는 피아노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 두 그룹에게 특정 멜로디를 가르쳤어요. 실험 방법은요, 어떤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보여주면서 그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나오는 음을 들려주는 거였어요. A그룹은 전자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에는 손도 안 대고 정말로 상상만 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5일 동안 제시되는 멜로디를 들으면서 말이죠. 같은 시각 B그룹은 5일간 2시간씩 실제로 피아노를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연습을 했고요. 카할 박사는 날마다 이들의 뇌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정확히 5일째 되던 날 상상 훈련을 한 A그룹의 뇌에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실제 곡을 연주한 B그룹과 정확히 똑같이 근육으로 보내는 운동 신호에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그 변화의 양도 같았어요. 그리고 상상 연주의 정확도는 실제 연주를 한 B그룹이 3일째에 보여주었던 정확도와 같았습니다. 이 실험을 기점으로 물리적으로 훈련하지 않고 있는 시간엔 상상을 해야 정말
폭발적인 기량을 뿜어낼 수 있다는 게 예술계, 체육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이 실험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펠프스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그의 코치 바우만은 훈련이 끝나면 잠들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봐라. 그리고 일어나서도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이렇게 펠프스에게 매일 지시했어요. 네, 이 비디오 테이프는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를 위한 특별한 비디오 테이프였는데요. 여러분, 이거 실제 비디오 테이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요. 펠프스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정말 진심으로 출발대에서 수영장에 뛰어 들어가서 완벽하게 수영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는 것처럼요. 정말 디테일하게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물을 잡아채는 손끝의 느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물살, 수면을 스칠 때 입술에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경기를 끝내고 수영모를 벗을 때 기분까지 그려냈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한 편의 완벽한 레이스를 끝내고 잠이 드는 거였습니다. 덧붙이자면 이렇게 잠들기 전 보거나 느낀 것들이 우리 뇌 발달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 펠프스의 이 비디오 테이프 상영은 세계 최고 수영 선수로서 잠들기 전 해야 할 일로 가히 최고 중에 최고의 할 일이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목표한 바가 있으면 이렇게나 공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막 고생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그걸 끊임없이 상상하는데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있든 머리에서만큼은 그걸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의지고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데 상상하는 게 명확하게 막 잘 안 떠올라서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안 해본 걸 하시는 거니까요. 상상 자체도 안 해본 거고, 특히나 실제로 여러분이 해본 적도 없다면 상상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프랑스 리옹의 장 드세티가 한 가지 진짜 기발한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쓰는 손으로 이름을 쓰는 것을 상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안 쓰는 손으로 이름을 쓰는 것을 상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겁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이름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과 상상으로 쓰는 시간이 똑같이 빨랐어요. 그런데 왼손으로 쓰는 상상을 하자 그 과정이 느려진 거죠. 자, 이 실험은 상상과 행동이 진짜로 통합된 것이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또다시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상상은 쓰지 않는 쪽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생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련 자료를 모아서 계속 들여다보고 여러분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미 그걸 달성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보십시오. 그게 뭐든 외국어 배우기, 재테크, 다이어트, 분야를 막론하고 그걸 성공한 사람한테 그 과정을 생생하게 듣고 상상하는 겁니다. 사실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부딪혀보고 경험해봤으니까 그 과정을 이제 계속 상상으로 반복하는 것, 이게 제일 좋아요. 네, 여러분, 이제는 행동도 머리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걸로 채워야 하니까 외부에 쓸데없는 잡음들은 차단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상상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이 집중 모드를 깨트릴 수 있는 외부의 자극과 좀 멀어지도록 해보세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셀프 퇴장하는 대신 셀프 고립을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상상으로 실제 근육까지 강화된다는 정말 믿기 힘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광위에와 캘리콜 박사 연구진은 손가락 근육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룹을 둘로 나눠서 실제 신체 훈련을 하는 그룹과 상상 훈련만 하는 그룹을 데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간 손가락 근육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살펴본 거죠. 신체 훈련 그룹은 정해진 날짜마다 한 손가락을 15번 최대한 수축시키면서 중간중간 20초씩 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상 훈련 그룹은 똑같이 이 행동을 상상만 하면 어떤 목소리가 자신을 향해 더 세게 하고 소리치는 상상까지 같이 했습니다. 결과는요, 실제로 신체 훈련을 한 그룹은 근육 강도가 30% 증가했어요. 이건 당연하겠죠. 실제로 근육 훈련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상상 훈련 그룹도 근육량이 약 22% 증가한 겁니다. 이게 앞서 살펴본 피아노 실험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뇌는 상상에 맞춰 더 발달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어떻게 몸에 있는 근육을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근육량이 실제로 증가할 수 있는 건지, 이때 학계가 또다시 깜짝 놀란 거죠.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상 운동을 하는 동안 뇌 안의 운동을 하나로 엮는
일련의 유런들이 활성화되고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실제로 하는 것과 상상을 같이 병행하면 뇌 신경회로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상상이라도 해라.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데 주말에는 쉰다? 그럼 상상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본 월요일의 뇌 지도를 정말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뇌는 쉬고 있으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그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상상 모드를 켜는 게 어려우시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펜을 들고 그 목표를 쓰세요. 쓰고 있으면 또 그 모드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요, 뇌는 쉬지 않아도 됩니다. 정신분석학의 권위자 에이맨 박사에 따르면 뇌, 즉 머리를 쓰는 일은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곤하다면 뇌를 쓴 그 일이 싫었거나, 그래서 감정을 썼거나, 물리적으로 신체를 썼거나, 어쨌건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하죠. 뇌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정말 계속해도 절대 피곤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방법을 다 아는데 모르면 몰랐지 이거 안 하면 너무 손해잖아요. 심지어 어렵지도 않습니다. 성공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 중에 정말로 특이하고 생소하면서 간단한 이 방법은 반드시 여러분의 뇌 지도를 월요일 지도로 빠르게 끌어올려 줄 테니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스스로 퇴장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어머니는 늘 딸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딸, 넌 성공할 거야.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돼. 네, 그녀가 이런 말을 어머니에게 매일 듣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을 또 한 번 딱 듣는 순간 갑자기 행동을 했다고 해요. 작정을 한 거죠. 자신의 가장 약한, 자기 인생을 그렇게도 방해하는 그걸 부셔버리기로 말이죠. 오늘은 오랜만에 소리내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의치 않다면 지금 속마음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 뇌에 한계라는 건 없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내 뇌에 한계는 없다. 오늘은 진짜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여러분을 지독하게도 괴롭혔던 그 가짜 한계를 제대로 진짜 깨끗하게 삭제해버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뇌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거든요. 뇌도 아니지만 그나마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머리 아프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기억력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 정도죠. 눈에 대해, 피부에 대해, 모발에 대해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가장 중요한 이 뇌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안 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뇌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1분이든 10초든 시간은 상관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뇌를 믿으세요. 뇌를 믿으면 이 가능성이라는 거에 제한이 없어지거든요. 다른 그 어떤 걸 믿기 전에 일단 여러분의 뇌,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왜 믿으라고 하는지 저자가 진짜 엄청나게 흥미로운 실화를 하나 얘기해 주는데요. 여기 아무것도 붙잡고 서 있지 않으면 마치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인 것처럼 모든 균형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여성이 나옵니다. 본명 셰릴 실츠는 39세가 되던 해 자궁절제술을 받고 젠타마이신이란 항생제를 처방받았어요. 그런데 이 처방약을 남용해서 복용하는 바람에 그녀의 귀 속 기관에 문제가 생겼고 청력 손실과 기울림, 균형계가 파괴되어서 그녀의 전정계는 95%에서 최대 100%까지 능력을 잃었다고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완전히 잡을 수 없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뭔가를 잡고 있지 않으면 온몸이 정신없이 앞뒤로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외줄타기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냥 몸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녀는 말합니다. 뛰어내리고 싶지 않은데 뛰어내리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신기한 게요, 우리에게는 잃어보기 전에는 진짜 스스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감각들이 있어요. 이 균형 감각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그냥 너무 잘 매끄럽게 작동하니까 이 감각이 있다는 걸 평소에 인식하지도 않고, 또 반대로 이게 없다는 것도 사실 상상조차 되지 않고요. 이 감각을 잃은 셰릴에겐 평화란 없었습니다. 세상이 전부 흐물흐물거리는 젤리 지옥으로 변한 거예요.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뭔가 가상의 함정이 눈앞에 열려있는 것 같았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바닥에 발이 닿아도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그녀는 말합니다. 바닥이란 감각마저 사라졌어요. 그녀를 고치려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들인 의사들은 그녀의 귀에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부어보기도 하고 테이블을 기울이기도 하고 정말 그 당시 의학 기술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본 거죠. 그게 최선이었고 그녀는 고통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그 어떤 검사와 치료보다도 사실 이 감각이 없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지옥이었으니까요. 결국 의사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환자분은 전정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짜 정말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뇌 가소성 연구에 일생을 바친 폴 바크 이 리타와 그의 팀원들을 만났어요. 뇌 가소성. 제가 그동안 신경가소성이라는 용어로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둘 다 뉴로플라스티시티니까요. 네, 이 뉴런이라는 건요. 뇌와 신경계 안에 있는 신경세포를 말하거든요. 여기서 플라스틱은 변화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죽은 뇌세포가 교체되기도 하고 뇌의 이 배선이 학습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요. 뇌 자체가 스스로 더 뻗어간다는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이렇게 뇌가 손상된 일부 구조를 스스로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이 연구가 시작될 즈음 그 시점에 연구팀과 셰릴이 만난 겁니다. 일단 연구팀은 그녀를 위한 모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껌보다 납작하고 얇은 전극이 달린 작은 장치를 그녀의 혀에 물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모자는 의사들이 그녀에게 없다고 했던 그 전정 기관을 대신하고요. 혀 안에 디스플레이가 뇌로 균형 신호를 보내주는 진짜 엄청나게 혁신적인 실험이었던 거죠. 그녀는 모자를 쓴 채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2개만 테이블에 올린 채 테이블에 기댄 몸을 떼죠. 이제 이 손가락 2개 외에는 그녀를 지탱해 줄 것이 전혀 없는데도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모자를 벗고 혀에 있던 장치를 뗀 직후 그녀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혼자 서봤어요. 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1분 동안 썼을 땐 약 20초 동안 잔류 효과가 나타났고 2분을 쓰면 40초 동안 지속되었어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점차 그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은 늘어갔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적인 자극을 통해 뇌 가소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차츰 모자를 쓰는 시간을 늘려서 잔류 효과가 더욱더 길게 지속되도록 연구팀은 셰릴에게 그 감각을 익히도록 훈련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그녀가 점차 모자에 의지하지 않고도 균형을 찾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녀가 정말로 행복해서 웃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녀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딘가에 단단히 정박한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내 근육들이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네, 그녀는 더 이상 균형을 잡기 위해 기억력, 계산력, 추리력과 같은 것들에 뇌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굳이 사실을 따지자면 그녀의 전정 기능, 그러니까 자연적인 감각은 여전히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돌아온 것인지 혹시 다른 부분이 이 전정기관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학계에 대해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녀의 손상된 전정계는 엉망이었습니다. 완전히 제멋대로 신호들을 보내느라 그야말로 시끄러웠죠. 그래서 손상된 뇌 조직에서 나오는 잡음이 건강한 뇌 조직에 보내는 모든 신호들까지 차단했었습니다. 모자를 뒤집어 쓴 자극과 환경은 건강한 조직에서 오는 신호가 강화되도록 돕습니다. 바로 여기서 뇌 가소성이 작용하는 거죠. 뇌는 많은 신경회로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불과 15년에서 20년 전만 해도 뇌 연구 그리고 신경학계에서 이 가소성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 뇌는 성인이 될 무렵 완전히 완성되고 다른 신체 기관들처럼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될수록 점차 기능이 퇴화해 간다는 게 정설이었죠. 그때는 사실 신경학회지에 가소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사례가 이제 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야말로 이건 뇌졸중 환자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연구진의 수장이죠. 바크 이 리타의 아버지 사례입니다.
네, 그의 아버지는 여느 뇌졸중 환자처럼 안면과 반신이 마비되었고요. 당연히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뇌소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이 환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재활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재활 방식을 모두 무시하고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공을 해요. 전 아버지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기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사드렸어요. 그의 아버지는 촉망받는 교수였습니다. 환자가 되기 전 아버지의 당당하고 꼿꼿한 모습을 봐온 사람들의 비난이 엄청났어요. 아들인 바크 박사도 이때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사람들의 비난을 견뎌야 했고 자신이 존경하던 멋진 그 아버지를 바닥에서 기게 만들었으니까요. 이토록 힘겨운 일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는 연습 이후에 바크 박사는 바닥에 구슬을 굴려서 아버지가 이 구슬을 받는 게임도 했고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아버지의 손을 넣어 처음 15분 동안은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15분 동안은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3, 4살 아이와 할 법한 행동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크 박사의 아버지도 참 대단해요. 이 아버지는 자신이 다시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가르치던 학생들과 함께 일상에서 웃으며 식사를 하겠다는 그 집념으로 아들의 그런 훈련을 전부 다 따랐습니다. 혼자서 말을 해보려는 시도를 할 때에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임했고요. 네, 그야말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절대로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기능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돌아오는 거죠. 이제는 타자를 치려는 시도도 하게 되고요. 타자기 앞에 앉아서 누르고 싶은 자판에 약지 손가락을 올려둔 다음에 팔 전체에 힘을 줘서 자판을 눌렀습니다. 이게 숙달되자 팔 전체 말고 손목에만 힘을 주고도 자판을 누를 수 있었고, 마침내 손가락들 제각각이 한 번에 하나씩 자판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는 68세의 나이로 뉴욕 모 대학 전임 교수로 다시 강당에 섰습니다. 그렇게 70세에 은퇴를 했고 등산을 가던 어느 날 고도 2700m 높이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에 그의 뇌를 확인해 본 결과 아들인 바크 박사는 진짜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뇌졸중 당시 손상되었던 아버지의 뇌 부위는 정말 하나도 전혀 치유되지 않은 겁니다. 척수로 가는 신경의 95%는 파괴되어 있었고요. 그 손상 정도는 좋기 몇 년은 된 걸로 보여졌고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위한 신체의 모든 기능을 회복했지만 그 손상은 정말 조금도 치유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재활을 하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뇌를 스캔한다던가 하는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아버지의 뇌 상태는 사실 몸에 마비가 오지 않는 게 말이 안 될 정도인 그런 상태였어요. 바크 박사가 아마 당시 뇌 스캔 장치가 있어서 아버지의 뇌를 미리 봤으면 아버지의 재활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해요. 나는 이것으로 아버지의 뇌가 어떤 식으로든 손상된 부위를 제외하고 마치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스스로 새롭게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사람이 몸을 회복하면 그 전에 손상된 정도가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 뇌의 어떤 부분이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그 능력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뇌는 스스로 기능과 구조를 변경한다. 이로써 우리가 뇌를 바라보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뇌의 능력은 정말이지 엄청나다. 이렇게나 뇌가 망가진 사람도 뇌졸중 반신불구가 된 이후 강당에 서는데 당신은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모르고 살고 있는가. 모든 가능성은 더딘 재활과 더딘 학습에 있다는 걸 이제는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네, 사실 한참 전이죠. 1915년 미국에서도 같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심리학자인 셰퍼드 아이보리 프란츠가 뇌를 자극하는 훈련을 통해 20년간 몸이 마비된 채 살았던 환자들에게서 더딘 회복이 일어났음을 보여준 거죠. 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더딘 재활, 더딘 학습이에요. 한계를 두지 않고 그냥 계속하면 그 노력을 보상받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분들 계시죠. 전 어디가 뭐 망가지거나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선천적으로 막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닐 뿐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디가 망가져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안 좋은 게 어딨나요? 그렇다고 스스로 나는 머리가 안 좋다고 말하는 분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정상에서 망가진 건 정상이었던 그 느낌과 감정, 기억을 알고 있으니까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는데 그냥 난 원래 안 좋아 이래버리면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혀버리기에 더없이 쉬우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그랬던 저를 포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사는 세계를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1951년 토론토에서 태어난 바버라 에로스미스 영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뇌 가소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발견을 하게끔 만든 인물인데요. 그녀의 정신 상태를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말은 비대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귀로 듣는, 눈으로 보는 기억력 검사에서는 100%를 만점으로 봤을 때 99%라는 최상위 점수를 기록했어요. 대신 그 외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류혼동이라는 심각한 학습 장애가 있었거든요. 공간 구분을 못해서 왼쪽 오른쪽도 헷갈리고 운동 감각에도 문제가 있어서 자신의 팔다리가 어디 있는지 구분을 못해 움직임을 통제할 수도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차도에 있는 차와 투우사와 황소 놀이를 하다가 차의 방향을 잘못 보고 달려드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친 적도 있고요. 당시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1년만 더 살아도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해요. 네, 왼손으로 주스 한 잔을 들어도 엎질러지고 계단에서는 항상 넘어져서 구르고 성인이 된 후에는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운전을 배우는 그 순간에도 꾸준히 차를 왼편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절망스럽게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가장 심각한 건요, 그녀는 소위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와 기호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형은 각각 따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형, 형의 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모든 대상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녀는 두 개의 시계 바늘들 사이의 관계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당연히 시계를 읽을 수가 없었죠. 왼손과 오른손도 구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 유창하게 아니면 빠르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을 찾아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 쉬웠고, 그러다 보니 만성적인 의심병까지 생긴 겁니다. 사람이 미치죠. 소위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감정 발달에도 지장이 있었고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녀는 실시간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직 사건이 일어난 뒤에 자신에게 입력된 정보들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보고 난 뒤에야 맥락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마저도 진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정말 끊임없는 반복으로 하나하나 공부한 끝에 얻어낸 결과였고요. 그녀는 좌우명이 뭐였을까요? 그녀의 좌우명은 그냥 나는 모른다 였습니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안개 속에 사는 거야. 이건 그냥 바보가 아니고 난 그냥 미친 거야. 네, 지금 이걸 듣는 여러분들 중 그 누구도 무언가를 배우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버라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녀의 드라마에도 정말 피눈물 나는 더딘 학습과 하겠다는 의지,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게도 그 두 개가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진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자라면서 항상 특수학급에 배정되었던 그녀는 훗날 아동을 관찰해 정신을 분석하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대학원도 졸업하고 심지어 아동 발달계의 한 획을 긋는 뇌훈련 학교를 세웁니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나를 믿고 가는, 보다 정확히는 내 뇌를 믿고 가는 더딘 학습, 그것뿐이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늘 딸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딸, 넌 성공할 거야.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돼. 네, 그녀가 이런 말을 어머니에게 매일 듣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을 또 한 번 딱 듣는 순간 갑자기 행동을 했다고 해요. 작정을 한 거죠. 자신의 가장 약한, 자기 인생을 그렇게도 방해하는 그걸 부셔버리기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시계를 읽을 줄 알아야 했습니다. 시침만 그려진 시계 그림을 수백 장 만들었다고 해요. 2시 45분을 의미할 때 왜 시침이 3으로 가는 길 4분의 3 지점에 있는지 정말 하루 종일 이거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너무 힘든데도 울면서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네, 사실 보통 사람들한테는 문제 자체가 되지 않을 문제죠. 그런데 그녀는 그 그림을 붙들고 옆에 고장난 시계를 붙들고서 바늘을 돌려가며 몇 날 며칠이고 시간을 이해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금씩 답을 찾기 시작하자 이제 분침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초침을 추가했어요. 네, 정말 이게 진짜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더딘 학습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달을 보내며 처절한 시간을 보낸 끝에 그녀는 드디어 보통 사람들처럼 시계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장이 가로막혀 있었던 그걸 해내게 되었을 때 정말 엄청난 해방감을 느낀다. 나는 이걸 할까 말까? 이게 정말 될까? 이제는 진짜 해야 되는데. 이런 갈등, 피하고 싶은 소망들은 여러 해에 걸친 좌절, 내 스스로 믿고 있는 뇌의 한계, 실패의 공포에 거의 대부분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뇌 안에 자신이 바보라는 생각에 배선을 깐다. 그러면 배우는 것이 싫어지고 시작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약해진 영역은 결국 활동을 멈추고 잠재되어 있던 엄청나게 많은 힘들을 잃어간다. 그러나 아직 봉오리 상태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다. 이것들의 싹을 자르는 것과 아무런 기미가 없어도 틔워보려고 하는 건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혹시 멈춰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멈춰 있나요? 여러분만의 그 시계, 시침, 분침, 초침 이것들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멈추고 그렇게 우두커니 서 계신가요? 네, 바바라는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시계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나도 더뎠던 그 첫 성공은 문법, 수학, 논리라는 각 영역을 섭렵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 누구보다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그녀는 세상에서 실시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계를 돌아가게 만드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실시간으로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하게 학습 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데리고 취약하지만 정말로 해내고 싶어하는 그 능력을 깨워주는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처음으로 그것에 성공하면 컴퓨터 스크린 화면엔 축하의 불꽃이 터지고 큰 소리로 좋았어 라는 기분 좋은 음성이 나온다고 해요. 네, 아이들은 그렇게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뇌를 믿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실화들 외에도요. 사실 뇌의 신경 가소성을 밝혀낸 엄청난 연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 능력은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인간의 타고난 기질로 밝혀졌고요. 네, 뇌는 정말 변명의 여지 없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린 세계예요. 이 뇌를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이 뇌는 정말로 풍부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말 볼품없어지기도 합니다. 환경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온 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한계를 딱 두면 정말로 그렇게 되고 반대로 가능성을 믿으면 여러분도 몰랐던 잠재력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열쇠는 여러분이 쥐고 있어요.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100% 여러분 몫이라는 겁니다.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실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린 바바라가 했던 것처럼 비슷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그게 무엇이든 첫 성공의 순간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때를 계속 생각하면서 잘했다 라고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의 더딘 학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